안녕하세요. 저는 기구한 가정사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혹시 다들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살다 보니 영화에서 있을 법한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한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가 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과 세 식구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구한 가정사가 된 상황의 발단을 회상해보면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언제부턴가 집에 아빠가 안 계셨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아빠에 대해 엄마에게 여러 번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아빠는 돈 벌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셨어. 그럼 언제 올 수 있는데? 일하고 돈 벌어야 하니까 한참 뒤에 오실 거야. 제가 시시때때로 혹은 주기적으로 아빠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엄마는 항상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멀리 돈 벌러 가셨다고만 말이죠. 어렸던 저는 그저 문득 아빠가 생각날 때마다 물어보았고 엄마의 답변도 늘 같았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빠에 대해 뭐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왠지 모르게 안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 나에게 아빠가 있구나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아빠의 부재로 인해 엄마는 점점 더 바빠지셨습니다. 아빠가 돈 벌러 갔다고 했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엄마와 저를 버리고 떠난 것만 같았죠. 아빠가 버는 돈이 엄마와 저를 먹여 살린 적은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사라진 후로 엄마는 동네 여러 군데에서 목격되곤 하셨거든요.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엄마는 동네 곳곳에서 쉴 틈 없이 일만 하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저를 키우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항상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저에게만큼은 필요한 것, 먹고 싶어하는 음식, 장난감, 학용품 등 모두 다 사주려 하셨습니다. 우와, 엄마 이게 뭐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솜씨 좀 발휘했지. 어서 먹자, 아들. 우와, 맛있겠다. 고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네.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건 엄마가 다 만들어줄게. 많이 먹고 키도 많이 커야지. 엄마, 저 유치원에서 키 큰 등수가 2등이에요. 이거 먹고 1등 해야지. 우리 아들 최고네. 벌써 키가 2등이나 됐어? 어서 많이 먹고 1등도 해. 좋지 못한 형편이었을 텐데 저는 유치원을 잘 다닐 수 있었고 다른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엄마는 물론 힘드셨겠지만 저는 엄마와 둘이 살던 기억이 모두 행복했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겨울날은 엄마를 따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과 대형 상점들이 즐비한 곳을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붐비는 사람들 틈에 자칫하면 엄마를 놓칠까봐 조마조마했죠. 왜 그 거리를 가서 걷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커서 생각해보니 엄마도 그때는 젊은 여자였고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는 그곳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네온 사인 휘황찬란한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송을 흥얼거리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파는 떡볶이와 오뎅도 먹고 이곳저곳 구경하기도 했었죠.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어머, 예쁘다. 트리에 장식하는 불이네. 흔들면 소리도 나네. 저는 엄마와 걷다가 우연히 구경하게 된 상점에서 눈에 들어온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하나를 손에 집어 들었습니다. 사달라고 조를 필요도 없이 엄마는 웃으며 예쁘다고 바로 계산을 하더니 제 손에 들려주셨죠. 집에는 트리도 없고 어딘가에 장식할 곳도 없었지만 황금색 반짝이는 동그란 볼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갖고 싶었습니다. 그 황금색 볼은 제 책상에 놓여지게 되었고 볼 때마다 그날 엄마와의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때때로 엄마는 힘든 일상 속에서도 저와의 추억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제게는 엄마가 일을 쉬고 함께 놀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이벤트라고 생각되었죠. 설날이면 저는 엄마가 입혀주신 한복을 입고 떡국도 먹었습니다. 엄마와 만들어주신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재료들을 조물락거리며 요리를 배우는 날이기도 했어요. 유치원 친구들은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고모, 이모, 삼촌도 만나서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는 그런 날들에 저는 항상 엄마와 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쓸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뜨끈하게 뽑아온 가래떡으로 엄마가 끓여주신 떡국은 명품 떡국이었고 만두도 빚어 넣으면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식은 잊을 수 없는 엄마표 식혜였으니까요. 엄마, 저는 만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럼 우리 아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어 봐. 네, 제가 엄마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엄마 이건 무슨 떡이에요? 떡국도 끓이고 떡볶이도 만드는 가래떡이지. 우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떡국도 끓이기 전에 다 집어 먹을 거야? 그만 집어 먹어요, 아들. 그 시기에 저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모르고 살아도 될 정도로 커다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엄마의 가족들은 왜 없는지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죠. 어렸던 저는 그저 엄마만으로도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명절에는 엄마 일하러 안 나가도 되니까 우리 아들이랑 실컷 놀게. 어디 놀러 가야겠네? 아들, 어디 가고 싶어? 우와, 정말요? 엄마, 바다요. 바닷가에 가요. 바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 아직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었구나. 네, 엄마. 바다에 가면 고래랑 상어도 볼 수 있어요? 추워서 고래랑 상어가 물속 깊이 들어가 숨었을지도 모르지. 그럼 물고기는 볼 수 있어요? 물고기도 숨었나? 바닷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까? 설날 명절이라 날씨는 추웠지만 엄마와 함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닷가를 가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넓은 바다를 원 없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고래와 상어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볼 수 없었지만 모든 게 새롭고 재미있었죠. 엄마는 제가 추울까봐 온몸을 꽁꽁 싸매듯이 입혔고 귀마개, 모자에 목도리까지 전부 막아주셨지만 파도 치는 소리와 바닷가의 바람 소리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겨울 바다였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바닷가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빠 없이도 그렇게 엄마의 애정만으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놀랍게도 조기 교육받은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칭찬받으며 성적 우월한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죠. 게다가 적극적이고 밝았던 제 성격은 학우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1학년 때부터 대부분의 과목 성적이 항상 우등생이었고 수리, 언어 영역 대회에서도 모든 상은 제 것이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늘 좋다 보니 엄마도 기뻐하셨죠.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은 작은 방 안에 책장이 생겼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제게 선물로 사주신 책장에는 좋아하는 책들로 하나둘씩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일터에 계셔서 집에는 항상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배운 대로 문을 잠그고 씻고 간식을 챙겨 먹고 책을 읽고 숙제를 했답니다. 혼자서도 척척 자라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책장이 생기고 책들이 많아지니 부자가 된 것만 같았고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혼자 숙제도 잘하고 있었어? 엄마가 선물한 책장과 책들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책장에 책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공부가 그렇게 재밌어? 대견하고 기특하네. 우리 아들 더 보고 싶은 책은 이 다음에도 엄마가 얼마든지 사줄게. 갈수록 성적도 좋고 주변에서 영재라며 칭찬받으니 좋으셨던 모양이셨어요. 엄마는 늘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일이라도 쉬는 날이면 언제나 저와 함께 놀러 다니며 놀아주셨죠. 공부만 하는 아들이라 놀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주말 아침 엄마는 일찍부터 김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예쁜 도시락통에 김밥도 썰어 넣고 챙겨둔 음료수까지 가방에 담아두셨죠. 그리고는 저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놀이동산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이동산 나들이에 잔뜩 신이 났던 제 모습이 여전히 생각납니다. 엄마와 함께 보낸 세상 가장 행복한 날들 중 하루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일하러 안 가셔도 돼요? 오늘은 쉬는 날이야. 진짜요? 그럼 오늘은 밤에도 일하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아들, 오늘은 아들이랑 놀이동산에 놀러 오려고 일은 쉰다고 했어. 걱정 말고 엄마랑 여기서 실컷 놀다 가자. 와, 너무 좋아요, 엄마. 늘 일하느라 바쁜 엄마가 그날은 저와 하루 종일 놀이동산에서 놀아주신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일찍부터 준비해주신 김밥은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꾸 시간을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가 일을 간다고 할까봐 또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아들. 놀이동산에서 탈 수 있는 건 전부 다 타고 논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죠.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나 아쉬워하던 그때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스티커 사진을 찍는 부스들이 있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번쩍번쩍 화려하고 재미있게 생긴 부스들 사이에는 장식할 수 있는 가면과 가발, 온갖 소품들이 놓여 있었죠.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해서 증명사진 찍는 부자지간처럼 얌전히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인화된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부스 사이에 놓여져 있던 가발을 쓰고 나타나셨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고 저 역시 엄마처럼 색깔이 가장 화려한 가발로 골라서 곧바로 따라 착용했죠.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 되었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의 모습에 웃음이 빵 터져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신이 나서 까불며 놀기 시작했죠. 엄마! 우리 가발 쓴 모습 너무 웃기네? 엄마, 이번엔 이걸로 써봐요. 웃긴 모습으로 변장한 사진들은 차곡차곡 우리 손에 쌓이며 마음에 담겼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말이죠. 저도 저지만 그날따라 유독 저보다 더 즐거워라 웃음이 끊이지 않던 엄마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늘 우선순위가 저라고 말씀하시던 엄마는 제 친구들까지 챙기느라 더 부지런하셨죠.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도 친구들과 집에서 먹고 놀 수 있게 항상 간식을 놓아두셨어요. 일하시느라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제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갚기라도 하듯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하던 초딩이었습니다. 덕분에 집안 환경과는 상관없이 밝고 씩씩했죠. 모두 엄마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정교육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는 사라진 이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낮 없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던 엄마도 당시 젊은 여자였는데 그 아름답던 청춘도 다 내려놓고 아빠의 부재를 채우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모든 이유에는 제가 있었고요. 항상 제게만은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엄마 일하고 오는 동안 친구들이랑 집에서 학교 숙제도 잘하고 있어. 다녀와서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오늘도 밤에 또 나가서 일하고 늦게 오세요? 저녁 먹고 밤에 나가서 또 일하고 와야지. 왜? 어제 혼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꿔서 깼는데 엄마가 없어서 울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되었는데 씩씩한 남자가 울면 안 되지. 자다가 깨서 무서우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말했었잖아. 아직은 엄마가 밤에도 일을 해야 지난번처럼 또 재미있는 놀이동산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문 잘 잠그고 먼저 자고 있으면
엄마가 걱정 안 하고 일 잘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알았지? 우리 아들? 네, 엄마. 씩씩한 아들이 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씩씩하고 멋진 남자가 돼야지. 엄마는 일이 끝나면 늦은 새벽에 들어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셨죠. 아침이 되면 저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곧바로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제게는 힘든 내색이 없으셨습니다. 저라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지나던 어느 날, 저는 방학을 하고 온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책장의 책들과 함께요. 방학을 시작했을 무렵 엄마는 밤에 일을 안 나가도 된다며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저녁 먹고 엄마랑 책도 읽고 놀다 잘까? 네, 좋아요, 엄마. 그럼 맛있게 저녁 먹고 책도 보고 TV도 보고 아들이랑 놀아야겠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밥상을 치운 뒤 저를 앉혀놓고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젊고 단아하고 선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펼쳐서 무언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받아, 아들.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엄마? 엄마 목에도 있지. 자, 보이지? 브로치야. 어때, 예쁘지? 엄마랑 나랑 똑같은 거네? 근데 이거 뚜껑도 열리는데요? 엄마가 주신 선물은 원형 모양의 뚜껑이 열리는 브로치 목걸이였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예쁘다고 생각되었죠. 게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엄마와 함께 놀이동산에서 찍었던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없는 엄마와 나만 가진 브로치가 특별해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와! 엄마랑 놀이동산에서 찍었던 사진이네? 우와,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와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브로치를 한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목에 걸려있는 걸 보고 저도 따라서 목에 걸었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이 난 저를 보며 엄마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엄마는 제게 브로치 선물을 주시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쩌면 그때도 새로운 사건의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멋지네. 브로치 잘 간직하고 다녀. 혹시 목에 걸다가 불편하면 옷핀도 달려있으니까 옷에 걸어줄게. 네, 엄마. 불편하지 않아요. 엄마도 잘 닦고 다니세요. 잃어버리기 없기. 그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걱정 마. 근데 말이야, 우리 아들 선물도 받았으니까 엄마 부탁도 들어주면 안 돼? 무슨 부탁인데요? 내일 친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야. 내일부터는 방학도 했으니까 친할머니 댁에 좀 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친할머니? 할머니가 누구예요? 아빠를 낳아주신 분, 친할머니지. 할머니가 그동안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셨네? 근데 이제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셔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친할머니가? 그럼 엄마는? 엄마랑도 같이 가요? 친할머니 보러? 엄마랑 같이 갈 건데 가고 나서는 할머니랑 그 집에서 당분간 있어야 돼. 엄마는 우리 아들이랑 또 재미있게 지내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몇 밤만 자면 올 거야. 우리 아들이 할머니와 잘 지내고 있으면 금방 데리러 올게. 친할머니는 어디 사시는데요? 친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저는 엄마에게 궁금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르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무엇보다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과 엄마가 없이 친할머니와 함께 지낸다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걱정되었습니다. 친할머니가 엄마 없는 동안 잘 돌봐주실 거야. 방학도 했으니까 방학 숙제도 할머니 댁에서 열심히 하고 또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그때 엄마가 일 마치고 곧 데리러 올 거야. 알겠지, 아들? 엄마, 그럼 몇 밤 자면 오는데요? 금방 올 거예요? 그럼 씩씩하고 멋진 우리 아들 잘 참고 기다려줘. 엄마, 그래서 언제 오는데요? 몇 밤 자면 오냐고요, 엄마. 30밤? 아니, 40밤 자고 나면 꼭 올게.
방학 동안만 친할머니랑 지내고 있어? 싫어요. 엄마, 방학 동안 엄마도 없이 할머니랑 지내기 싫다고요. 너무 긴 밤들을 보낼 생각에 울음이 터졌고 어렸던 저는 징징대며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완고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 짐을 꾸리셨습니다. 엄마가 제 옷을 가방에 넣기 시작하셨고 저는 다시 빼놓기를 반복했죠. 책장에서 책도 꺼내더니 다른 가방에 넣기 시작하셨고 저는 또 다시 빼놓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저의 떼쓰기는 혼이 나고 단호하던 엄마에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브로치 선물을 받은 대가인 건지 이렇게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로 20분 거리 정도였죠.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도 왜 그동안 못 보고 안 보고 지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 내 손자구나. 이렇게 클 동안 할머니가 만나지도 못했네. 우리 아가 미안하구나. 아들 오시며 당장 필요한 짐들은 전부 다 가방에 담아왔어요. 그렇게 저는 억지로 엄마 손에 이끌려 친할머니와 만나게 됐습니다. 아빠와 닮은 것 같기도 한 할머니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만나자마자 저를 엄청 반겨주셨죠. 그래도 엄마가 아니기에 친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엄마가 몇 밤만 자고 나면 데리러 와주신다는 약속만 고대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차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지내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저녁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이제 몇 밤만 자면 나 데리러 오는 거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있어. 몇 밤 자면 데리러 갈 거야.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 말씀대로 키 크려고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엄마, 빨리 데리러 오세요. 네? 저는 엄마가 약속한 날을 세며 지내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있으면 엄마가 약속한 그날이 오는구나 하며 손꼽아 기다렸죠. 달력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의 전화는 꺼져 있거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할머니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연락이 없다며 모른다고만 하셨죠.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허무하게 방학이 끝났습니다. 개학 후 학교를 다닐 때도 계속 엄마는 연락되지 않았죠. 지치도록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전화는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끝으로 엄마는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어디 말하거나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도 계속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니까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를 달래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더 애 같아서 날선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그리움은 어느덧 원망과 복수심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기필코 어떻게든 성공해서 엄마를 꼭 찾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랐죠.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는 물론 사라진 아빠까지 행방을 모르고 사는 할머니마저 답답하게 느껴졌고 대화도 잘 하지 않게 되었죠. 할머니는 당시 동네 건물에서 청소업을 하셨고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저와 마주하는 시간은 늦은 저녁이나 밤이었고 그래도 우등생이었던 저를 기특해 하시며 넉넉하게 용돈을 잘 챙겨주셨죠. 할머니는 모아두신 돈이 있으셨던 건지 저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제법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할머니가 아낌없이 주셨고 단 한 번도 못 주시거나 안 주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변함없이 학교 성적 우수한 학생이었던 저는 중학생 3학년이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이 생겼고 학교 선생님께 상의드려 선생님의 도움으로 엄마와 아빠를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모르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라진 가족을 찾지 않던 할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을 텐데 여태까지 안 했던 걸 보면 분명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됐기 때문이죠.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은 제 오랜 기간 가정사에 대해 들어보시고는 이상하고 안타깝다고 생각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의 사진은 제 브로치에 있고 저와 찍었던 다른 사진들도 꽤 많아서 다행이었지만 아빠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퇴근해서 귀가하기 전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 서랍은 모두 열어보기 시작했고 옷장이며 이불장까지 위아래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이불장에는 평소에 꺼내지도 쓰지도 않는 이불들을 항상 들어있었고 이불을 몽땅 꺼내 보는데 가장 아래 있던 이불이 딱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잡혀있던 이불을 펴보니 많이 본 듯한 가방 안에 꽤 큰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이 익숙해서 생각해보니 엄마가 여행 갈 때 가끔 쓰던 꽤 커다란 가방이었죠. 엄마가 가방 안에 돈을 넣어서 주신 건가, 통장에 저금 안 하시고 이불 안에 통장처럼 쓰시는 건가, 혼자 추리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상했지만 돈을 찾겠다는 의도가 아니었기에 이불 속에 돈가방을 잘 넣어두고 제자리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다른 서랍장 안을 뒤져보던 중 안쪽에 먼지가 가득한 상자가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들이 뭉텅이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의 어릴 적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가장 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더 어리고 젊은 모습을 사진에서 보니 마음이 뭉클거리고 답답했습니다. 더 찾아봤지만 아빠의 사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챙기고 허둥지둥 서랍장을 원상복구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실까 조마조마했죠. 할머니 방을 나오는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불장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키가 제법 큰 중학생이었다 보니 까치발로 낮은 장롱 위가 슬쩍 보였습니다.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엄마의 옷가지와 몇 안 되었지만 쓰시던 장신구가 담긴 투명한 상자 같은 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보려는 순간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듯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퇴근 후 귀가하신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어 이불장 위를 두세 번 찍었습니다.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할머니가 문을 여는 동시에 다급히 저도 안에서 문을 여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너 여기 있었어? 할머니 오셨어요? 공부할 때 다리가 추워서 덮을 담요 같은 거 있나 찾으려고 들어왔죠. 어떻게 떠올린 말인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술술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불장에 안 쓰던 이불만 가득하던데? 얇은 무릎 담요 같은 건 없어요? 아직 추운 겨울도 아닌데 벌써 담요가 필요하냐? 나 할머니 주무실 때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래요. 요즘 새벽 되면 벌써 추워요. 그래? 하긴 아직 보일러는 틀 때는 안 돼서 나도 잘 때 서늘하면 장판만 켜니까 공기가 춥긴 춥겠네. 무릎 담요 같은 거 어디 팔아? 사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내일 일 다녀오면서 시장에 들려 사다 줄게. 밥은 먹었냐? 아니, 아직요. 할머니는요? 나도 아직 못 먹었지.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들어오는 길에 사온 돼지고기 얼른 볶아줄게. 중학생이 되고 나서 할머니와 나눈 가장 긴 대화였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뭔가 의문점들을 할머니에게 더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갈지 정해야 돼요. 벌써 그렇구나. 생각해둔 고등학교가 있어?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상의해보니 성적은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거기 좋은 학교냐? 학비나 돈 들 일은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우리 손주 줄 돈은 다 있으니까. 좋은 학교예요. 돈도 많이 들긴 하지만. 근데 할머니, 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학식 때 할머니가 오실 거야? 그럼 할머니가 가야지.
우리 잘난 손주가 좋은 학교도 가는데. 아빠나 엄마도 오시면 좋을 텐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저도 컸고 생각이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야 항상 아빠나 엄마가 돈 벌러 멀리 갔다는 말로만 때울 수 있으셨겠지만 이젠 그 시기도 지났죠. 할머니는 계속 말씀이 없으셨고 반찬만 더 꺼내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아들과는 연락 안 해요? 우리 아빠 말이에요. 다들 살다 보면 연락이 쉽지가 않기도 하단다. 네 아빠도 먹고 살려니 바쁘게 지내다 보면 가족이라고 다 보면서 챙기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 아빠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세요? 여기저기 살고 일하고 돌아다니니까 모를 수밖에. 할머니, 그럼 우리 엄마는 대체 왜 소식도 끊기고 저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를 버린 거예요? 네 엄마는 나도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 몰라. 너한테 뭐라 말할 길이 없어서 그냥 돈 벌러 가서 언젠가 올 거야 했던 거지. 그럼 사라진 가족인데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 엄마는 너 버리고 떠나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은데 무슨 실종 신고를 해? 그 얘기라면 하고 싶지 않다. 갑자기 얘가 왜 이래? 버리고 간 네 애미 대신해서 할미가 잘 키워놨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드시던 밥도 치우기 시작하셨죠. 저는 식사를 그만하며 화를 내시는 할머니보다 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할머니의 말에 꽂혔습니다. 분명 제가 아는 엄마는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힘드셨겠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물심양면으로 저를 아끼셨는데 그 버렸다는 말이 머리로는 계속 생각해왔던 말이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정하듯이 말씀하셨지만 듣기도 믿기도 싫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항상 우선순위였고 제게도 역시 엄마가 가장 큰 존재였기에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던 거죠.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평소대로 별 다른 대화를 나눌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 혼자 부모님을 실종신고 처리해서 어떻게든 찾아보겠다는 마음만 굳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할머니 방의 돈가방과 엄마의 옷가지와 장신구를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문은 남겨지고 세월만 흘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저는 예전보다 월등히 더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 입학조차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문제로 걱정할 필요도 없었었죠. 편하게 늘 하던 대로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듯이 학교 친구들과도 대부분 친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친구들과 다른 점은 있었다면 부모님 두 분 다 사라져버렸다는 점과 할머니와 살고 있다는 점, 혹은 학교 친구들의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가 죽거나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친구들과 친해서 더 좋은 점도 많았죠.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점 때문에 같은 반 친구를 가르쳐주며 과외를 해주기도 하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유독 친했던 친구들 중 경찰 계급 2급 집안 아들이 저의 절친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서 놀자. 지난번에 그거 있잖아. 좋은 책? 그것 좀 빌려서 스캔도 떠두고 말이지. 뭐래냐? 너는 그런 야한 책 좀 그만 보고 진리가 담긴 과목책이 시급하다고. 아무튼 오늘 엄마도 집에 오밤중에나 오실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에? 학교에서 늘 붙어다니는 절친의 집을 가보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굣길, 학교 정문에 대기 중인 검은 차 문을 열고 저를 태워주더군요. 운전기사가 친구를 모시러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차고 문이 열렸고 차고와 연결된 내부로 들어서니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앞마당이 들판처럼 드넓었고 대문도 보이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2층으로 올라간 친구를 기다리는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과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때 친구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말하더군요. 아줌마, 그 과일 제 방에 놔주시고요. 엄마 안 계시니까 라면 좀 끓여주세요.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에도 중앙에 거실이 있었고 절친의 방 반대편에는 그의 아빠가 쓰신다는 서재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방에 들어가니 침실과 공부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화장실도 따로 있었죠. 부모님과 이런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도 많구나 생각하니 잠시 저의 부모님을 떠오르게도 했습니다. 친구는 엄마 몰래 먹을 수 있다는 그 흔한 라면을 보양식처럼 정신없이 저와 함께 먹었습니다. 과일은 제가 다 먹어치웠고요. 자꾸 재미있는 거, 이상한 거 보여준다고 공부는 뒷전인 친구와 상관없이 저는 맞은편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놀듯이 공부도 하고 있을 때 인기척이 들렸고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친구는 보고 있던 모든 걸 과목책으로 황급히 교체했죠. 저는 하던 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아버지,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 뭐 하고 있었냐? 안녕하세요. 친구가 왔구나. 친구랑 공부하냐? 네, 아버지. 전교에서 1, 2등 하는 제 친구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의자를 가지고 와서 제 앞에 앉으셨고 저와 대화를 시작하셨죠. 저는 평소와 같이 예의 바르고 야무지게 그의 아버지가 여쭤보시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친구의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부터 바로 친구의 과외까지 맡기셨죠. 고등학교 학생의 용돈으로는 꽤 큰 수익이었습니다. 돈도 벌고 저 역시 공부를 복습하게 되다 보니 일석이조가 된 셈이었죠. 그 뒤로 친구의 집에 자주 가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와도 종종 만나면 친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새 부모님의 실종을 신고한 지 3년이 다 되어갔고 아무런 소식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존재를 찾겠다는 굳은 결의로 마음먹었던 경찰대학을 가게 되었죠. 게다가 절친의 아버지도 그 당시에는 제게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30대 경감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광역수사대에서 진짜 제 임무를 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제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찾는 날이 올지는 모르나 희망을 다시 품어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귀가로 미리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저녁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일로 바쁘신가 싶어서 늦는다는 문자만 남겼죠. 그리고 일을 마친 후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어둡고 깜깜한 집안은 정막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 불을 켜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일 없이 지내오신 80대 어르신이 이 시간에 어디를 간 거지 싶은 생각에 주변에 다니시던 곳이나 예전에 일했던 곳까지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할머니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신호음이 울렸던 할머니의 전화는 없는 번호라고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엄마를 기다리며 전화했을 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다급해서 혼자 정신없이 할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이미 늦은 시각이라 더 찾을 곳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마저 실종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방을 모두 뒤져봐도 별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가신 건가 하는 마음에 그날부터 혼란스러운 머릿속과 마음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 냉정함을 유지하는 척하며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실종 신고는 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세상에 원래 없던 사람인 것처럼 증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 할머니 없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서에서 생긴 큰 사건으로 정신없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력 사건으로 할머니의 실종마저 깜빡하고 있을 만큼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였죠.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를 받아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듯한 시신의 부패 상태는 심하지는 않았다고만 보고받은 상황이었죠. 도착한 현장은 정신없었고 강력 사건의 담당이었던 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피해서 시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있던 시신을 저를 포함하여 몇몇 담당들이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가 천을 걷었습니다. 얼굴의 한쪽 부위는 둔기로 맞은 건지 아니면 부딪힌 건지 넘어진 건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의 얼굴은 그나마 훼손이 덜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손발이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시선이 왜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브로치,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는 엄마와 나만의 브로치였습니다. 저를 버린 건지 떠난 건지 알 수 없던 엄마, 그런 엄마와 제가 함께 찍었던 낡고 오래된 사진은 더럽혀진 상태로 브로치에 들어있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쪽 얼굴 광대 아래를 살펴보니 엄마 볼에 있던 그 점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엄마의 특이사항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만 자리에서 주저앉아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취해준 상태였죠.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그렇게 된 이유라도 더 확인하고 알아봐야 했습니다. 수사도 수사지만 제가 평생 원망하고 그리워하던 엄마였으니까요. 할머니 실종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오랜만에 만난 엄마가 사건의 시신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엄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의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실종 신고까지 하며 기다렸던 엄마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제게 돌아왔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 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신이 담겨 있었다는 비닐과 가방에서 지문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실종된 제 할머니와 한 남자의 지문이었는데 확인을 거듭하니 제 아빠라는 사람의 지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었고 온 세상이 이 사건을 주목하나 싶게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의 가족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용의자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남편과 시모를 긴급 지명수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실종 신고를 했던 아빠라는 사람과 할머니는 갑자기 지명수배로 변모하게 되었죠. 저는 수사와 무관하게도 엄마의 죽음 이유를 찾으러 쉬는 날도 없이 다녔습니다. 조각나 있는 어릴 적 기억을 최대한 퍼즐처럼 맞춰가면서 뭐든 다 생각해내야 했죠. 애를 쓰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고 저 역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인생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과 처참했던 시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슬픔, 애석함을 이루어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어쩐지 눈물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아빠라는 작자와 할머니, 그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 하루도 편할 수 없었던 엄마, 그런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겠다고 마음먹고 했던 공부도 그러했고 목표를 정하면 쉽게 놓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방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혹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건과 다른 사건도 임하고 있습니다. 절대 미제 사건으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 같은 삶 속에 제가 주인공이 되어 있었고 기왕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떻게든 주인공이 좋은 입장으로 영화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일이 많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주인공으로 어려움들이 직면할 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에 제 사연을 전한 것 같아 송구하지만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